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올해 61세죠. 30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평범한 은퇴한 검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사위가 딸을 때리며 12억을 빼먹는 걸 보고 그놈 온 가족을 거지로 만들어준 복수담입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시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했는지, 30년 검사 경력을 총동원한 완벽한 복수가 어떤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박민수를 만난 건 4년 전 가을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하며 집에 데려온 남자였죠. 그날 제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카디건에 묻은 빨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수진이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들뜬 목소리로 엄마 준비됐어? 하며 소리쳤거든요. 당시 34살이던 박민수는 IT 벤처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이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이 몸에 잘 맞았고 손목에 찬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죠. 구두도 광이 날 정도로 잘 닦여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어요.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예의는 있어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 때 손바닥이 약간 축축한 게 긴장한 티가 났지만 그것도 나름 순수해 보였죠. 검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 남자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수진이가 차를 따라줄 때 고마워 수진아 하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도 괜찮았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민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려고 합니다.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손짓도 크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힘든 분야 아닌가요? 하고 물으니까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거든요. 연기하기 힘든 그런 진짜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그날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묶었는데 박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거든요. 민수 오빠가 정말 멋있죠? 하며 제게 속삭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한다고 고집부리던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박민수는 수진에게도 정말 다정했어요. 수진이가 물을 따라주려고 하면 내가 할게 하며 먼저 나서고 제가 말할 때는 수진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해줬습니다. 심지어 설거지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앞치마까지 두르고 설거지하는 박민수를 보며 이런 사위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박민수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정말 로맨틱했다고 하더군요. 한강공원 여의도 쪽에서 백송이 장미와 함께 무릎을 꿇고 청혼했다면서요. 수진아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 내 곁에서 든든한 남편이 되어줄게. 딸이 그 말을 전해줄 때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목소리도 떨리고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했다고 해요. 엄마 그때 민수 오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반지를 끼워주는데 손가락을 잘못 찾을 정도였어. 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감동받았습니다. 프로포즈 장소도 미리 예약해서 장미꽃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촛불까지 켜놨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줬어 엄마. 정말 영화 같았어.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장소는 강남 소재 유명 웨딩홀이었고 하객만 3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5억을 결혼 자금으로 내줬고 신혼집도 전세가 3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8억 정도였거든요. 검사 생활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죠. 딸 하나뿐인데 아껴서 뭐하나 싶어서 과감하게 지원해줬어요. 박민수 쪽에서도 나름 성의껏 준비한다고 했어요. 신랑 측 하객도 150명 정도 왔고 예단도 제법 준비해 왔더군요.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금팔찌까지. 당시 시세로 2천만 원 어치는 됐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박민수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수진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는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진실한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계산된 연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도 그날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그날만큼 빛나는 건 처음 봤어요. 베일을 쓰고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쁘네요. 하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박민수도 재단에서 수진이를 기다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요. 신혼 첫 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정말 잘해줘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서 갖다 준다는 둥, 퇴근하면 꽃을 사온다는 둥. 오늘도 장미꽃 한 송이 사왔어 엄마. 매일 다른 색깔로 사온다니까. 딸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찾아서 데려간대. 이번 주에는 북한산 등산 간다고 해. 명절 때 오는 박민수도 항상 정중했고 제게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첫 번째 추석에는 인삼 세트를, 설날에는 고급 한과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좋은 걸로 골랐어요 하며 웃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심지어 제 생일도 챙겨줬어요. 60세 생일 때는 수진이와 함께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꽃다발도 준비해 왔더군요.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을요. 그런 박민수를 보면서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딸도 행복해하고 사위도 저를 잘 모시고 이런 게 복이지 하며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혼 2년째 되던 해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수진이의 전화 횟수가 줄어든 거였습니다. 전에는 거의 매일 전화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통화 시간이 짧아졌죠. 전에는 1시간씩 수다 떨던 딸이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하며 10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만날 때도 수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남편 자랑이었는데 점점 그런 이야기가 줄어들었어요. 대신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하는 말만 늘어갔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예고도 없이 그냥 나타났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뺨도 살짝 꺼져 보였죠. 수진아,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응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여름인데도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왔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특히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얼굴이 하얗게 떠 보였죠. 오늘 날씨 더운데 왜 긴팔을 입었니? 제가 물어보니까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하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집 안 온도는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도 수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랐죠.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하고 물으면 친구하며 급하게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한테서 온 문자라며 보여주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보지 못하게 숨기려고 했죠. 가장 이상했던 건 화장실에 갈 때였어요.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리는 순간 팔목에 뭔가 이상한 자국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제가 잡아보려고 하니까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엄마. 그냥 문에 부딪혀서.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봐왔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긴팔 옷, 진한 화장, 불안한 눈빛, 팔목에 상처. 하지만 딸이 숨기려고 하는데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진이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박민수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수진이는 저녁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 오빠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하면서요. 평소 같으면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서둘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죠. 엄마,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다시 올게. 인사도 대충 하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 후로 더욱 주의 깊게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만날 때마다 긴팔, 긴 바지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할 때도 이상했어요. 민수 오빠 집에 있어? 하고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통화했는데요. 심지어 통화 중에 갑자기 엄마, 나 끊을게 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는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박민수가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즈음 박민수가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와 함께 집에 온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투자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고요.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이라며 그럴듯한 사업계획서까지 가져왔어요. A사 용지 20장 정도 되는 두꺼운 자료였죠. 사업계획서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시장 분석부터 재무 계획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향후 3년간 매출 300% 성장 예상,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같은 그럴듯한 문구들로 가득했어요. 박민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고 정말 확신에 차 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IT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사위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사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도 옆에서 엄마, 민수 오빠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하며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의 표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민수야,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박민수가 1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더군요.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그럼 12억 정도 투자해 줄게. 대신 정식 계약서 써야 해. 제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계약서는 빼먹을 수 없었죠. 박민수도 당연하죠, 어머니. 모든 걸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때 박민수의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죠 하더군요. 계약서 작성 당일 박민수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했죠. 변호사도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투자금 12억, 기간 1년, 예상 수익률 연 50%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박민수의 사인과 인감까지 정식으로 찍혔죠. 그때만 해도 1년 후에는 18억이 되겠네 하며 기대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박민수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되나? 하고 물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하며 웃었죠. 그 웃음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계약이 끝나고 박민수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많이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12억을 넘겨준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수진이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만나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수진아,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응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때 회사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옷차림도 이상했어요. 한여름인데도 긴팔 블라우스나 가디건을 입고 왔고 목 부분까지 가리는 옷들만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죠. 특히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하얗게 떠 보였어요. 오늘 화장 진하게 했네? 하고 물으면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하며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팔목에 멍자국이 보였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그런 멍이었는데 며칠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잡아보려는 순간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 확 놀라더군요. 아, 그냥 문에 부딪혀서. 별거 아냐,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도 제 눈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딴 곳을 보고 있었고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봐왔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은폐하려는 옷차림, 진한 화장, 불안한 눈빛, 팔목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목소리. 하지만 딸이 숨기려고 하는데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설마 박민수가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문도 있었어요. 그 후로 더욱 주의 깊게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때는 손등에 긁힌 자국이, 어떤 때는 목 뒤쪽에 빨간 자국이. 수진이는 그때마다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양이한테 긁혔어, 요리하다가 데었어, 넘어져서 다쳤어. 하지만 그런 상처들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었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이상했어요. 민수 오빠 집에 있어? 하고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박민수가 집에 있으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며 급하게 끊었고요. 통화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했어요. 엄마 나 조용히 할게 하면서 속삭이듯 말하다가 엄마 끊을게 하며 전화를 끊는 일이 자주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3년째 되던 해 1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실려 오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것도 못 느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응급실 앞에서 박민수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며 다가왔어요. 박민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셔츠가 구겨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손톱 밑에 뭔가 검은 것이 끼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왜 이렇게 됐어?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박민수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래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뛰어갔을 때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 한쪽이 부어 있었어요. 왼쪽 볼이 퉁퉁 부어 올라서 눈까지 반쯤 감긴 상태였죠. 입술 한쪽도 터져서 핏기가 말라붙어 있었고요. 수진아. 제가 다가가니까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데 입술이 터져서 제대로 웃어지지도 않았죠.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갈비뼈 3번과 4번에 금이 갔고 얼굴 타박상도 심한 편입니다.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폐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박민수는 옆에서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거짓말이 다 보였어요. 특히 수진이가 박민수를 보는 눈빛에서 공포를 느꼈을 때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박민수가 가까이 오면 몸을 움츠렸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피하려는 몸짓이었죠. 그리고 박민수가 손을 뻗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고요. 수진아,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응.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3초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답할 때 박민수 쪽을 힐끗 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박민수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못 잡아줘서 죄송해요 하며 자꾸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너무 길고 구체적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간병을 하면서 수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병원복을 입히면서 온몸에 멍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팔뚝, 어깨, 허리, 다리까지. 시기가 다른 멍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새로 생긴 보라색 멍, 며칠 된 노란색 멍, 일주일 정도 된 갈색 멍까지.
이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맞아서 생긴 거였어요. 수진아, 이 멍들은 뭐야? 제가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제가 간병하기로 했어요. 박민수는 제가 할게요 했지만 내가 회사 일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할게라고 했죠. 사실 박민수와 단둘이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민수가 돌아간 후 수진이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넘어진 거야?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제가 다정하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투자금 준 다음부터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어. 수진이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짜증만 내더니 나중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투자금 12억을 받은 후 박민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손을 올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부끄러워서. 그리고 민수가 어디 가서 말하면 더 심하게 때린다고 협박했어.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3년 동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트집을 잡아. 밥이 맛없다, 집이 더럽다, 내가 무능해서 내 기분이 나쁘다면서. 박민수의 가정폭력이 일상적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특히 요즘엔 회사 일이 안 풀린다면서 더 심하게 때려. 어제도 내 엄마가 준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의 행복을 위해 준 돈이 딸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서재에 앉아서 30년 검사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왔으면서 제 딸에게 일어나는 일은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죠. 설마 우리 사위가? 하는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서재 벽에 걸린 검사 재직 시절 사진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의를 수호한다던 당신이 정작 자기 딸은 지키지 못했네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검사 한정숙으로 돌아가겠다고. 제 딸을 괴롭히는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새벽 5시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 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박민수와 그 가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민수의 회사부터 파헤쳐 봤어요. IT 벤처기업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알아보니 직원이 15명뿐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회사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오피스텔 한 층을 임대한 곳이었어요. 간판도 초라하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죠. 직원들이 어디 갔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경비원이 요즘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더라고 하더군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사장이 월급을 몇 달째 안 준다더라는 소문도 들렸고요. 제가 아는 국세청 후배에게 연락해서 박민수 회사의 세무 현황을 은밀히 알아봤습니다. 정숙 선배, 이 회사 심각해요. 세금 체납이 2억이 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12억이 어디로 갔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더라고요. 투자 받은 건지 대출 받은 건지. 바로 제가 준 12억을 말하는 거였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박민수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해봤습니다. 한정숙 선배, 이거 보세요. 작년 말에 12억이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8억이 증권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증권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 아찔했어요. 주식 투자로 5억 손실, 가상화폐로 3억 손실. 단 3개월 만에 8억을 날려버린 거였죠.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갔나요? 부동산 계좌로 넘어갔는데 강남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됐네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소유자가 박민수가 아니라 김미영이라는 26세 여성이었거든요. 제가 준 돈으로 애인 집을 사준 거였어요. 이놈이 외도까지. 그 순간 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미영이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박민수 회사의 전 직원이었어요.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그만뒀더군요. 나이도 수진이보다 10살이나 어렸고요. 더 조사해보니 박민수가 이 여자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도 함께 이용했더군요. 모든 증거가 카드 명세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제 딸은 집에서 맡고 있는 동안 남편은 애인과 사랑의 둥지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요. 이 정도면 사기, 횡령, 가정폭력, 외도까지 완벽한 쓰레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제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가족 전체를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민수의 아버지 박철민부터 파헤쳐 봤어요. 63세의 공무원 퇴직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로비하고 다녔더군요. 퇴직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박철민이 아들 회사의 세무조사를 무마시키려고 국세청 동기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거였어요. 박 과장이 우리한테 자꾸 부탁한다더라. 아들 회사 일로. 임금체불 신고도 묵살시키려고 노동부 후배들에게 연락했고요. 아들이 사업하는데 직원들이 신고한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 출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김순자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수진이를 괴롭히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한다, 살림도 엉망이다, 시집와서 애교도 없다. 특히 수진이가 맞은 다음날 전화해서 남편이 때리는 게 어디 있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다고 했다더군요.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한 거였어요. 동생 박민호는 박민수 회사에서 격리를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 퇴직금을 횡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만둔 직원들과 면담해보니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미뤘다고 하더군요. 총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이 박민호 개인 계좌로 넘어갔더라고요. 박민호는 그 돈으로 자신의 카드 빚을 갚고 주식 투자도 했어요. 형만큼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이었죠. 온 가족이 한통속이네. 조사 결과를 보며 쓴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 기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먼저 박민수 회사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개별 면담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김대호라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3개월 전에 그만뒀는데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분유값도 없어서 처가에서 돈 빌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전직 검사 한정숙입니다. 박민수에게 당하신 일들을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으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자 김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검사님이 저희를 도와주신다고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명함을 보여주고 검사 시절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이수정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김미영과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박민수의 외도 정황도 알고 있었죠. 사장이 김미영이랑 사귀는 거 사무실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편애했거든요. 이수정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김미영이랑 밥 먹으러 나가고 근무 시간에 둘이서 외출하는 일도 많았어요. 모든 걸 문서화해서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총 15명의 직원들로부터 상세한 피해 내역을 수집했어요. 임금 체불 총액 2억 3천만 원, 퇴직금 미지급 1억 2천만 원. 각자의 피해 내역을 일자별, 금액별로 정리해서 완벽한 고발장을 준비했어요. 동시에 수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 집으로 데려와서 며칠간 함께 지냈어요. 수진아, 엄마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만 숨기지 마라. 처음에는 계속 부인하던 딸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민수가 돈을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엔 그냥 소리만 지르더니 나중엔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어. 딸의 고백을 들으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내 엄마 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때리기 시작했어. 제가 준 투자금이 딸을 괴롭히는 핑계가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 딸을 제 집으로 데려와서 몸에 있는 멍자국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팔뚝에 손자국, 등에 발자국, 허리에 주먹 자국까지. 시기가 다른 상처들이 온몸에 있었어요. 갈비뼈 금 간 것도 진단서를 다시 받아놨고 얼굴 타박상 사진도 찍어뒀어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물적 증거도 확보한 셈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제가 다짐하듯 말하니까 수진이가 엄마 정말 괜찮을까? 하며 불안해했어요. 걱정 마. 엄마가 30년간 검사했던 게 헛된 일이 아니야. 다음 단계는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임금 체불당한 직원들과 함께 박민수 비리 고발단을 결성했어요. 15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죠. 고발단 결성 모임을 제 사무실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호가 대표를 맡기로 했고 이수정이 증거 수집 담당이 되었어요. 나머지 직원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노동청과 고용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죠. 임금 체불 증거, 퇴직금 미지급 증거, 부당해고 증거까지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언론사에도 제보했습니다. IT 벤처기업 대표 직원 임금 2억 체불하고 잠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동시에 수진이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잘 아는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 김철수를 선임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죠. 한 선배,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완벽하게 승소시켜 드릴게요. 김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이 정도면 백전백승이에요 라고 했어요. 완벽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사기 등 모든 혐의를 다 넣었죠. 위자료도 3억으로 책정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최대한으로 청구했어요. 그리고 박민수가 모르게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 대학 동창들, 거래처 직원들과 관계를 쌓으며 내부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박철민의 퇴직 동료들을 만나서 그의 청탁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철민이 아들 때문에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녔어요. 국세청 동기한테도 연락했고 노동부 후배한테도 연락했대요. 모든 통화 기록과 만남 장소까지 파악해서 문서화했어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죠. 6개월간의 치밀한 준비가 끝났을 때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먼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박민수 회사에 출동한 건 어느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근로감독관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감독관 3명이 회사에 나타나자 박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동시에 국세청 세무조사관들도 들이닥쳤죠. 세무조사 실시 통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관 5명이 회사 서류를 모두 압수했어요. 박민수는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금 체불과 세금 체납은 명확한 사실이었거든요. 회사 앞에서는 피해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월급 달라, 사기꾼 박민수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 종일 시위했죠. 그날 저녁 박민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요. 불안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는 은퇴한 몸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어요. 아직 결정타를 날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야, 회사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수진이가 걱정하던데. 오히려 제가 먼저 물어봤죠. 그게 요즘 좀 힘들어요. 경기도 안 좋고. 박민수가 변명하는 걸 들으며 곧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결해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어요. 박민수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수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해방감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였거든요. 그제서야 박민수가 장모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박민수는 박철민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이상해요.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라고 했다더군요. 박철민도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어요. 그 다음 공격은 박민수 가족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먼저 박철민의 부정청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아들 비리 은폐 위에 동료에게 청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박철민이 국세청과 노동부에 청탁 넣은 모든 정황이 상세히 보도됐죠. 박철민은 그 기사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걸 누가 알고 언론에 제보했을까?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일이라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죠. 동시에 김순자가 다니는 교회에도 공작을 벌였어요. 교회 권사님들에게 김순자가 며느리를 심하게 괴롭힌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내 잘못이라고 했다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들기는커녕 더 괴롭힌다니까. 교회는 작은 공동체라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어요. 김순자는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고 결국 출석을 중단해야 했죠. 박민호의 횡령 사실도 회사 감사부에 신고했어요. 격리 담당자가 퇴직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했더니 감사팀이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감사 결과 1억 2천만 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박민호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당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박민수의 외도 사실을 수진이에게 알린 거였죠. 김미영과의 오피스텔 계약서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이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수진이가 서류를 보며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 알겠지? 그 놈이 어떤 인간인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피스텔 사진을 보여주니까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 집, 내가 알고 있는 곳이야. 민수가 회사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호텔 이용 내역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에도 김미영과 호텔에 갔더군요. 이날은 내가 갈비뼈 부러져서 병원에 있던 날이야. 수진이는 그날 밤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맞으면서도 내 잘못인 줄 알았어. 3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민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로 직원들이 시위하고 국세청에서는 체납세금 독촉하고 집에서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으니까요. 박민수가 김미영에게 전화했는데 김미영은 요즘 너무 복잡해서 만날 수 없다며 거절했다더군요. 위기가 닥치니까 애인도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박민수는 그때서야 제가 배후에 있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의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심리전을 걸었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누군가 박민수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박민수 가족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더라. 누군가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런 소문들이 박민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완전히 패러노이드가 됐어요. 집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전화통화도 조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정보 수집을 제3자를 통해 했고 직접적인 접촉은 피했거든요. 박민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며 피해망상에 빠졌죠. 김순자에게 엄마,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된 것 같아라고 했다더군요. 김순자는 교회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악한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져서 발을 끊어야 했어요. 30년간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됐죠. 권사님들이 저를 피해요. 며느리 문제로 소문이 났나 봐. 김순자는 박민수에게 하소연했지만 박민수도 자기 일로 바빴어요. 박철민은 동창회에서 부정청탁 공무원이라며 따돌림 당했습니다. 박철민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다며 동창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유일한 낙이었던 동창회 모임도 나갈 수 없게 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며 억울해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민호는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취업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경력에 흠집이 생겨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형,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형 때문이야 라며 형제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된 거죠. 이제 최종 공격을 할 때가 왔어요. 검찰 후배 이준호에게 연락해서 박민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준호야, 이 사건 좀 봐줄 수 있을까? 증거는 내가 다 정리해뒀어. 이준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였어요. 선배님, 자료 보니까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해 보여요. 후배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완벽한 고발장을 만들었어요. 사기, 횡령, 임금체불, 가정폭력, 외도, 부정청탁까지 7개 제목에 30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각 제목별로 증거를 세분화했어요. 사기 혐의 투자금 12억 유용 허위사업 계획서 작성, 횡령 혐의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용도 사용, 임금체불 혐의 직원 15명 임금 2억 3천만 원 체불, 가정폭력 혐의 수진이에 대한 상습폭행, 외도 혐의 김미영과의 부정한 관계, 부정청탁 혐의 박철민의 공무원 로비, 언론사에도 미리 브리핑을 해뒀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들과 개별 면담을 했죠. 전직 검사가 딸을 위해 벌이는 완벽한 복수극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준비되었어요. 30년 수사 경험이 만들어낸 법적 복수의 교과서라는 부제도 달았고요. KBS, MBC, SBS 뉴스팀에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위 일가 비리 척결한 전직 검사 장모라는 스토리로 방송 준비도 끝났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6시 검찰 수사관들이 박민수 집에 영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박민수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4명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민수는 잠옷 차림으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장 제대로 확인해봐요. 하지만 영장은 완벽했어요. 김순자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영장 집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철민과 박민호도 같은 시간에 각자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부정청탁과 횡령 혐의로 공범 체포된 거죠. 박철민은 내가 공무원 30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민호는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며 체포 현장에서도 형을 원망했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 마음에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갑찬 박민수가 검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야? 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응,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에서 톱 기사로 나갔어요. 전직 검사 딸 괴롭힌 사위 일가 법정 세워. 신문도 일면에 났죠. 30년 수사 노하우로 완성한 완벽한 복수. 검사 출신 장모의 치밀한 수사.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장모님 저도 갖고 싶다. 30년 검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네. 사이다 그 자체.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해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박민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장모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지는 가운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제가 검사 시절 무수히 들었던 변명이군요. 자신의 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박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임금 체불 증거부터 시작해서 횡령 증거, 가정폭력 증거, 외도 증거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걸 공개했어요. 피고인은 제가 투자한 12억 원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주식 투자 5억 손실, 가상화폐 3억 손실, 애인집 구입 사업.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딸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수진이의 상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것이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지 법에 따라 범죄를 신고했을 뿐입니다. 제 마지막 말에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님도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이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민수는 징역 8년, 박철민은 징역 3년, 박민호는 징역 2년. 특히 박민수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완승했어요.
수진이가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씩 10년간을 받았고 제가 투자한 12억도 전액 회수했습니다. 박민수의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됐고요. 강남 오피스텔도 경매로 나와서 김미영이 쫓겨났어요. 김순자는 며느리 괴롭힘 혐의로 민사소송당해서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2차 가해라는 판결문이 나왔죠.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박민수 집 아파트도 경매로 나갔고 박철민 부부는 전세집으로 이사 가야 했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됐습니다. 전직 검사의 완벽한 복수 30년 수사 경험이 만들어낸 법적 복수구. 매일 다른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박민수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경제적으로도 파탄났죠. 박민수는 8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출소 후에도 평생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20억이 넘거든요. 김미영도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었어요. 유부남과 바람 피운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됐죠. 박철민은 공무원 연금마저 몰수당했어요. 30년 성실히 일한 대가를 하루아침에 잃은 거죠. 70세가 다 되어서 경제적 곤란에 처했어요. 김순자는 동네에서 악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 이사를 가야 했어요. 새로 이사 간 곳에서도 소문이 따라다녔죠. 박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취업도 힘들어졌어요. 횡령 전과자라는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들의 범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인터넷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서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의 실현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엄마는 검사야. 내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제 말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아. 이제 수진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3억 원으로 강남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수진이의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요. 예전에 밝은 웃음을 되찾았거든요. 카페 단골 손님들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수진이는 이제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엄마, 나도 이제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뿌듯해져요. 저도 회수한 12억으로 임금체불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박민수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체불 피해자들도 찾아와요. 한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소문 들었어요. 매일 10명 넘는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면 소송도 대리해 줍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제 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많더군요. 선생님, 저희 딸도 남편한테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면서 용기를 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30년 검사 생활 중 가장 완벽한 수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정의 실현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을 괴롭힌 사위에 대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민수 일가의 악행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악질적인지 알게 됐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직원들, 퇴직금 못 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제 딸까지. 이들은 모두 박민수 일가의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 검사로 일하면서 추구했던 가치들을 실현한 거죠.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권력 없는 서민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구나.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 받는구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정숙 검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진짜 정의 구현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박민수 사건 이후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가정폭력, 임금체불, 사기 등등.
제가 만든 법률 상담소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요. 한 선생님 사건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제대로 신고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6개월 전에는 검찰에서 제게 강연 요청이 왔어요. 수사 기법에 대해 후배들에게 강의해달라고 하더군요. 검찰교육원에서 2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증거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죠. 최근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왔어요. 한정숙 검사의 완벽한 수사라는 제목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출연을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저는 30년간 갈고 닦은 수사 기법으로 제 딸을 괴롭힌 놈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수사였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교묘하고 권력이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저 같은 전문가가 없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경찰서, 노동청, 여성가족부 등 도움받을 곳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진단서까지.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수진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정말 그래요. 수진이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됐어요. 고난이 그녀를 성장시킨 거죠. 지난주에 수진이 카페에 갔더니 손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해요. 사장님 정말 밝고 긍정적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수진이가 힘든 시간을 이겨낸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요즘 수진이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좋은 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30대 후반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이 성숙해진 게 느껴져요. 제가 천천히 해.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웃으며 이번엔 엄마가 미리 신원조회 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농담이지만 정말 그럴 생각이에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박민수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면회 신청이 와도 거절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다른 수감자들도 박민수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낙인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당하고 있다더군요. 김미영은 요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서울에 있으면 계속 소문 때문에 힘들어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더군요.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어디로 가든 기록은 남아 있어요. 박철민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왔다고 하더군요. 김순자가 혼자서 간병하고 있다고 해요. 박민호는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더군요. 40세가 다 되어서 시급 9,000원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변명만 했으니까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건 하나예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거죠.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 사건만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처음이에요. 모든 악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딸이 행복해졌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죠. 요즘 제가 운영하는 법률 상담소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한정숙 케이스를 언급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 목적이어야 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실수하게 돼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저는 6개월 동안 증거만 수집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변호사, 회계사, 탐정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상대가 아무리 교묘하고 권력이 있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제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수진이가 카페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될 것 같아라며 밝게 인사하고 나가는 딸을 보면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최근에는 손자까지 생겼어요.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됐어요. 박민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지금 수진이 뱃속의 아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사랑받으며 자랄 거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었던 거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30년 경력의 검사가 직접 나설 때는 더욱 그렇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건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